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희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장동 이슈가 다시 대선 전국의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청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치권에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관련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대장동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수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특검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야는 상대가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서 남탓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쌍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번 주까지 특검이 합의되지 않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대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관련 이야기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와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정했지만 가족 간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를 선택한 실제 사례자와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요즘 훨씬 더 바빠지시는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뭐 그렇죠. 대선이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고 네. 또 정치 관련 방송이나 뭐 관련 일을 해야 될 때가 또 많아졌는데 뭐 아무리 바빠도 시사에 오는 것보다 우선이겠습니까? 저 앞에서 지금 김민하 평론가는요 너무 방송 많이 해서 피곤해서 지금 졸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전혀 뭐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이 중에 김민하 평론가는 좀 네. 감당하기 힘들면 저한테 이렇게 좀 넘겨도 될 텐데 제가 방송이 별로 없어요. 아니 저도 오늘 놀았고요. 그 제일 많은 방송을 하는 분은 김성환 평론가님인 것 왜 같은데. 공을 저한테 던지세요 지금? 네, 저는 지금 저희 방송이 선생님한테.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두 분 죄송합니다. 다 제가 방송 잘못 얘기 꺼냈습니다. 보는 사람이에요.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전 시청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 뉴스 보다 왔어요. 네. KBS 자. TV도 출연 가능해요 제가. 아니 제가 얘기 꺼내고 난 다음에 네. 본전도 못 찾고 지금 얘기가 예.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요. 일단 정치권 얘기로 가보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윗선 수사, 윗선이 누구냐? 뭐 이게 그동안에 계속 뭐 야권에서 주장해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일단 두 분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뭐 검찰 수사가 진행을 또 중단할 수는 없겠죠. 진행은 될 건데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핵심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인 예. 혐의자 중에 한 사람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예. 숨졌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서 뭐 윗선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체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검찰의 불신부터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특검을 받았어야 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받았어야 됐다고 발언을 하자 또 윤석열 후보는 진작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었냐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특검이 지금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대선 국면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실효적인 이 특검이 진행될지 아닐지도 의문인 것이고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된 지금 수사 진행이 얼마만큼 됐는지 모르는데 아주 또 구체적인 내용 진전된 내용이 또 발표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만큼 핵심 이 혐의자 중에 한 사람인 유한기 본부장이 또 사망함으로써 사실상 이게 좀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닌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른바 이제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공모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사업 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개입을 한 여지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뭐 유원 유투라고 불렸다고 하잖아요. 실세로 일단 불리면서 네. 그 과정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 윗선의 지시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당시 사장한테 당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예,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성남시장실에 있는 관계자하고 정진상 이제 당시에 지금 이제 그 정책실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당시에 정책실장, 정책실장. 예,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뭐 그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뭐 압력을 넣느냐? 정진상. 예. 네. 이제 그런 이제 두 가지 의혹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사실 진행되어 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엄밀하게 얘기해서 4인방, 대장동 4인방 내지는 이제 5인방 수사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 그다음에 남욱, 김만배, 그다음에 정영학, 그다음에 뭐 플러스 알파 하면 정민용 변호사까지 네. 이렇게 4인에서 5인이 처음부터 공모를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1차적으로 넘어간 건데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양쪽에서 다 이제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나온 거잖아요. 네. 야당은 이제 이 유동규가 정점인 이런 사업이 아니고 그 윗선까지도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은 이거 말고 이제 예를 들면은 법률 고문이라든지 이렇게 갖고 법률가들 그리고 정치권으로 간 로비 자금 뭐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가 하나도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법조 게이트에 대해 수사가 안 됐다. 그렇죠. 예. 검찰 수사가 그래서 미비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반발이 나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특검론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윗선 수사하고 50억 클럽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 50억 클럽은 곽상도 의원은 지금 이제 영장을 이제 치려고 한 게 잘 안 됐죠 지금. 네. 수사를 잘 안 됐고 이 부분은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윗선 수사는 지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또 하나 이제 좀 길을 트려고 한 게 바로 이 지금 사망한 유한기 전 본부장이었던 겁니다.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장동 사업 개발 이 관련해 가지고 이 고정이익을 내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과정 그래가지고 이 고정이익의 어떤 한도를 정한다거나 추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지분대로 나누는 이러한 논의에 개입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이제 뭐 이것을 막았거나 하는 중간에 다리를 놨다거나 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전임 사장을 밀어내는 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중간 다리로서 이 예. 의심이 있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임 사장이 이를테면 유동규 씨와 그 윗선의 누군가가 공모를 해가지고 화천대유 일당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려고 했는데 예. 이 전임 사장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밀어낸 거 아니냐 이 의심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수사를 하면 결국은 윗선 수사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찾게 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동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 유한기 전 본부장이 네. 비극적으로 이렇게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 부분이 윗선 수사에 대해서 동력을 상실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 윗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여지가 없다라는 야당의 이 비판의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지금 커진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 특검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논의에 근거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입을 열었느냐. 그렇죠. 이걸 좀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사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한기 전 본부장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던 걸 내용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을 뭐 받았다. 이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내용은 아직까지 증거가 확실하게 뭐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구속영장에 넣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뭔가 하여튼 이번 일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결국 이제 이런 선택을 하면서 윗선으로 가는 고리 하나가 또 하나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윗선이 애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뭐 불명확한 그렇죠. 상황이지만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과연 윗선에 대한 게 명확한 연결고리가 있는지부터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예.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유한기 전 본부장만 관련된 일이 있다면 알고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했던 대로 대장동 4인방이라고 하는 남욱, 정영학, 또 김만배 뭐 이 사람들은 윗선이 있었다면 관련이 없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전주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설계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고 최종적인 승인을 한 사람은 누구냐. 이건 밝혀지려면 얼마든지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 공격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돼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다루어졌을 때 관련성이 있는지는 어느 정도 밝혀졌을 거예요. 다만 이게 정치적인 파장이 크고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공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밝혀지는 수준을 떠나서 여론상으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영 간으로 나눠져서 그래서 특검으로 가자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특검까지 가서라도 뭔가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까지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네. 실질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수사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수사를 해봤는데 혐의가 없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랑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특검 여론에 더 이제 좀 강한 근거가 갖춰지게 된 거고 그리고 더 좀 뭐랄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망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당은 이제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야당이 생각할 때는 윗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몸통은 두고 주변만 이렇게 막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이 못 버티고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여당은 그러면 어떤 네. 논리를 앞으로 이제 들고 나올 거냐면 지금 어쨌든 고인이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네. 오늘 뭐 이걸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기는 좀 어려웠겠지만 이후에 어떤 논리가
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냐면 아마도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윗선 수사나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결국 50억 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수사가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면서 여론 때문에 그리고 야당 눈치를 보느라 또는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검찰 출신들의 눈치를 보느라 윗선 수사와 관련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는 모양새를 무리하게 갖춰가지고 예. 굳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뭔가를 찾아내려고 열심히 과도하게 노력한 끝에 그러한 과잉 수사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사실 우리가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진실을. 네. 그래서 이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뭐 야당 입장에서 몸통하면 뭐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면 고발사 유역과 관련해서 왜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조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로 또 나가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손준성 검사는 지금 뭐 병원에 입원했다고 아프대요. 네. 들어 누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재벌에서 봤던 모습이 또 검사한테서 볼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양쪽으로 계속 정치 공방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선 특검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 저는 실효성은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론의 반응이겠죠.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또 넘어갈 수 없는 정치권의 여론이고 또 유권자의 여론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다분히 형식적으로는 도입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일단 특검까지는 가야 된다. 네, 안 하고는 계속 정치 공방이 시달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계속해서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대선 국면에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양측 간에 공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면 형식적인 도입으로도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효성이라는 게 말이죠. 지금 이제 대선이 한 87, 8일 남아 있는데 예. 구성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특검이 누구인지도 결정을 해야 되죠. 또 진행되는 절차 또 국회에서 통과도 돼야 되죠. 이 준비하는 데만 30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수사돼서 대선 전날에 발표한다, 전전날에 발표한다.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졸속이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그래서 형식적인 도입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궁이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도 거기에 동의하세요? 저도 양당 모두가 이거는 출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셈법이 다르고 서로 입장이 달라도 특검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안철수 후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쌍특검의 경우에는 굳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쌍특검, 고발사주 특검까지 묶어가지고 처리하고 뭐 이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대장동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는 뭔가 이 검찰 수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매듭을 짓는 게 필요한 것이지 고발사주 문제 같이 엮어서 얘기할 것 지금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사실 수사도 좀 더딘 측면이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그래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양당 모두의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뭐 수사 범위를 놓고 부산저축은행 수사까지 지금 그 수사 부실수사한 것까지 넣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절대 못 받겠다 얘기하는데. 아니 오늘은 조금 윤석열 후보가 태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미 다 받자고 나는 얘기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이미 다 받자고. 네. 오늘 그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발언에서. 아니 이전에는 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열렸네요. 태도를 그 강도의 차이는 발언 수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이제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 사건도 있고 좀 네. 약간 태도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출구는 특검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특검 수사 결과가 뭐 대선 끝날 때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그건 것이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법원이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받았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어요. 지난번에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또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소송에서.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단 연이어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좀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 의견 또 듣고 싶습니다. 글쎄, 근데 일단 이번에 그 법원의 판단부터 저는 조금 약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네. 그러니까 징계 처리가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이 취해졌기 때문에 직무정지라는 것은 사실 소송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각하를 한 거거든요. 네. 각하를 한 건데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아주 법적으로만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어차피 징계 2개월이라는
이 징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앞서 이제 직무정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 징계가 내려졌으니까 직무정지에 대해서 직무정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징계가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소를 제기하는 것은 네. 아니면 징계가 내려졌는데 직무정지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하실 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건데 그럼 이런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왜 소를 제기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금 윤석열 후보로서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조치를 한 것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는. 그 법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로운 어떤 뭐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면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소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각하가 됐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이전에 이제 판결 이 징계가 적법하게 되었다. 결국 네. 징계 결론이 나온 것이 징계위에서 면직 보니까 사유까지 된다고 밝혔잖아요. 그렇죠. 적법한 일이다라는 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그렇죠. 각하가 될 수 있는 맥락이 또 하나의 맥락이 또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직을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징계가 적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비추어 보면은 새로운 뭔가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이 정치에 좀 이렇게 입문할 때 어떤 명분이라고 봤던 이 정권에서 부당하게 탄압당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타격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이게 서로 이제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네. 윤석열 후보 측은 이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이게 뭐 어차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실익이 없는 그런 소송이었기 때문에 각하될 것을 뭐 그 전부터도 각오하고 있었고 그 별 의미 없는 거다라고 이제 이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고 여당은 또다시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 대선 출마에 명분이 없음이 재확인된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다기보다는 꼭 그렇다고 보기만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제기했던 이 징계 이유가 여러 가지였잖아요. 네, 근데 다섯 그 이전에 가지 정도 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확인된 거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였거든요. 하나가 채널A 사건을 어떻게 다뤘느냐의 문제. 네.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배경과 맥락.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 세 가지였는데 이 재판에서는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인정된 거잖아요. 채널A 사건하고 판사 사찰 문건하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이 문제를 징계를 다소 거칠고 다소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방식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은 또 이 소송을 봐도 사실은 일정 부분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서로가 반성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윤석열 후보의 문제를 국한해서 보자면 결국은 이 정치적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정당성이 없다는 게 거듭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윤석열 후보가 징계 국면에서는 가처분 신청에서 전부 다 윤석열 후보 측 주장이 다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까지 결국은 내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는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가장 큰 정치적 명분이었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바로 대선으로 직행하는 것.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뭐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근데 지금 본안 소송 나온 결과를 보면 각하라 하더라도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 측의 주장이 그 어느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소송 주체는 그렇죠. 윤석열 후보니까. 그렇습니다. 징계 그리고 쪽에 이전에- 힘이 실린 거죠. 예, 징계 회록 그 정지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역시 이건 면직 사유에 해당될 만큼 징계 사유는 충분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1심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은 현 정부에서 조윤 갈등, 조국 전 장관과의 갈등, 추윤 전 장관의 갈등. 그래서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선에 뛰어든 정치판에 뛰어든 가장 큰 명분이 됐거든요. 근데 일단 직무정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소송은 그냥 각하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징계 2개월이 사실상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1심에서는 그러한 검찰총장의 행위가 면직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일단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심, 3심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윤석열 후보 쪽이 주장했던 직무 소송 자체는 무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징계 2개월에 대한 2심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명분을 얻을 수 있느냐, 명분을 얻을 수 없느냐, 이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 윤석열 후보는 일정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자기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채널A 사건을 어떻게 다뤘느냐가
징계 사유로 적법했다라는 게 인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네.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본 사람들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채널A 사건이랑 판사 사찰 문건은 두 가지는 네. 그게 확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게 여러 가지 맥락을 지금 좀 종합해서 보자면 채널A 사건이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자면 사실 윤석열 총장이 그게 어떤 정권으로부터 뭐 탄압을 당해서이든 간에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거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 휘말렸든 간에 어쨌든 검찰 조직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평가는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지금 대선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을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선거 과정에서 이것을 또 뭐 내가 대선 나온 거 후회하고 반성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뭐 어느 시점에라도 이거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건. 네. 그래도 이게 어떤 영향을 지지율에 미치거나 지지자들의 마음을 흔들 만큼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그렇죠.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명분에 관한 문제를 좀 네. 얘기했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결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가기도 했었는데 단일 후보로 선정이 되면 선출이 되면서 그렇죠. 근데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는 듯하더니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좀 추이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이게 이제 나오는 현상인 것 같아요. 깻잎 한 장 차이. 네네. 그러게요. 계속 깻잎 한 장 차이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긴 그러니까 하지만. 헤어스타일도 깻잎처럼 보여요. 이제. 깻잎 아니 그래서 모양으로. 이번 대선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깻잎 모양으로. 헤어스타일을 왜 건드려요? 아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초사이언.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자, 김민하 평론가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요약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여론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간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중에 이제 누구를 지지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38%,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36%가 이제 나왔는데요. 네. 이게 그 전주하고 비교를 하면 윤석열 후보는 2%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5%포인트 정도가 오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주 대비 격차가 이 3%포인트에서 2%포인트 이제 좁혀진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또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네, 그렇죠.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지율인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4%,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4% 이렇게 나왔고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 이렇게 답한 응답자 비율이 17%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또 같이 볼 만한 게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이 35%,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이 34%, 정의당 열린민주당이 4%, 국민의당이 3%인데 거의 이제 자기들 후보하고 이제 좀 유사한 그런 흐름이 그러네요. 지금 보이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양당의 지지자들이 좀 결집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36%, 민주당 지지도가 33%, 정의당 4%,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 3%, 지지정당 없다는 응답 21%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유사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정당 지지도가 격차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상당 부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좀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좀 양쪽 조사에서 다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후보자의 추세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당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예. 앞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해준 여론조사의 직전 조사와 가장 큰 차이는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는 직전 조사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됐던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앞섰는데 네. 이번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앞선다는 게 다른 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최근에 여론조사가 뭐 면접은 조사다, 자동응답 조사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두 후보의 지지율이 붙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유권자 계층에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네. 두 후보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까지도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 이번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과 30대에서 지지율이 껑청 뛰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시사야 뉴스화를 통해서 강조해드렸던 것이 예. 이번 선거는 이념 지지층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MZ세대 여성 중도층의 변동성이 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큰 유권자층을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흡수했을 때는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네. 윤석열 후보가 더 흡수했을 때는 더 올라가는 것인데 이번 조사는 30대와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껑충 뛴 것이죠. 네. 일단 여론조사 지금 뭐 그 세밀한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 윤석열 후보의 이제 지지율은 이제 뭐 호의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지난 울산 합의 이후에 하락세를 면하게 된 수준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 포함해 가지고 그 이후까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이제부터 윤석열의 정치는 이거다. 윤석열의 선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없고 예. 대개 뭔가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의 이슈를 뭔가 꺼내왔다든지 그리고 그것들이 인재 영입의 논란으로 인해서 가려졌다든지 뭐 이런 일들만 계속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지금 못 찾고 있는 데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지금 답보 상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뭔가 민주당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30대라든지 중도층에게는 상당히 좀 효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국토보유세도 예를 들면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걷지 않겠다라든지 뭐 하여튼 이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게 네. 야당이나 뭐 한쪽에서는 그 왜 오락가락 하느냐 그리고 이 걷어들일 거면은 왜 애초에 그러면 약속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나 노선을 바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이제 국토보유세를 걷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당위는 내가 그대로 갖고 있지만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설득을 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이전에 민주당 정권에서 이 중도층 유권자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네. 별로 합의된 것 같지 않은데 민주당이 본인들이 생각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특히 자기들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것 이런 거 위주로 밀어붙였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안심을 주고 있는 국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어찌됐든 갈등은 있었지만 선대위 그렇죠. 구성과 관련해서 그걸 12월 3일 날 극적으로 좀 봉합하는 봉합이 모양이 됐죠. 나왔잖아요. 예. 일종의 뭐 결단을 했다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나머지 뭐 굵직굵직한 게 있었던 건 아니었고 네. 그러면 지지율이 뭐 멈췄다고 하는 것에 또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우리 조금 이전보다 격차를 벌리면서 올라가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역시 변동성이 큰 유권자층이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빨리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협력을 하는 모습, 투스톤즈 케미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네. 지금 강원도로 가서도 강릉의 먹자골목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공동 유세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의 특징은 바로 20, 30대가 다시 합류하지는 않는 거죠. 또 간을 보는 겁니다. 예. 정말 우리를 위한 건가? 이 협력이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협력이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들어왔다 중도층이 와 하는 식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2년에 김종인, 16년에 김종인 그리고 올해 보궐선거에 김종인만큼의 화력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 합류했을 때 사실 중도가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파괴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김종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 나타나는 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를 했는데 김종인이 합류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게 지금 없어요. 이번 주에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 100조 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다 동의하는 건지
나아가서는 윤석열 후보가 동의하는 건지 그리고 여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진지하게 협상할 마음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전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동의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50조보다 더 50조까지는 내가 동의했는데 50조보다 더 써야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국민의힘 내에 있는 다수가 지금 이 본예산 이후에 추경 그냥 편성하는 것도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동안 국채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네. 100조를 갑자기 편성하자고 하면은 그중에 최소 뭐 몇십 조 규모는 몇십 조가 뭡니까 7, 80조 정도는 어떻게든 간에 국채를 발행해야 될 거거든요. 네. 그거 동의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했다고 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직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바뀐 게 보여지느냐. 이번 주에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마는 호남 홀대로는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은 호남 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호남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수건을 이뤄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자신은 또 충청에 뿌리를 둔 뭐 충청의 후예다. 충청 대망론. 그다음에 오늘 강원도에 가서는 강릉에 외손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방식이거든요. 다 이런 선거 방식이. 네. 김종인 위원장이 왔다고 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같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선거 운동의 전략 그리고 메시지가 새로운 어떤 정치 보수의 혁신을 상상할 수 있는 정치 이렇게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래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 여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상황이 선거 끝까지 갈 것이냐는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김종인 위원장이나 누군가는 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봐줘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앞으로는 변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이번 변화할 주는 안 가능성이- 나타나지만 네. 다음 주에라도 반등 모멘텀은 있을 가능성이 일단 또 뭐 선대 구성 초기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김정인 위원장이 열려 통합 있죠. 정부 구성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열려 후보가 있죠. 선거 끝난 다음에 생각하지 뭐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50조 이게 100조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100조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마지못해 동의하는 모습 이런 게 뭐 손발이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정리해가는 과정은 있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제가 희망적으로 얘기한 게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쁘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을 어떻게 잘 스무스하게 정리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큰 과제가 지금 코로나19 대응이 돼버렸어요. 네.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좀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가 44%였는데 못한다가 47%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뒤집힌 거거든요. 그렇죠. 자영업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양쪽 간의 어떤 기싸움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거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부쩍 언급이 많아진 것도 다 이런 영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로 좀 이전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을 파악하면서 코로나 관련해서도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팀이 구성이 됐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12월 말 1월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그리고 병상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학생들 관련된 것도 있죠. 감염자 또 백신 문제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 파장이 더 부정적으로 커진다면 네. 긍정적으로 수습되기를 바라죠. 그렇게 된다면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근데 이게 좀 큰 얘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아주 미세적인 어떤 정책 조정이 실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방역을 강하게 하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든지 그렇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드 코로나라는 걸 하면서 의료 체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든지 확실하게.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원인이라는 것은 뭐 정부가 뭐 무능하다고도 하고 뭐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라든지 이런 판단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 메시지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 네.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 노선에 비추어 봐도 그런 메시지가 아마도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끝날 시간이 몇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요? 네, 그러게요. 시간 2시간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3시간 더 해야죠. 우리 방송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끝장 토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좀 건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서 외부 인사 영입한다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조동현 교수 영입한 문제 때문에 좀 한동안 시끄러웠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함익병 의사 그렇죠. 전문의하고 그다음에 연이어 노재승 씨 영입하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고. 근데 이렇게 외부 의사 영입 문제로 가지고 막 서로 간에 시끄러운 와중에 일종의 중도 확장을 의식한 것일까요? 민주당은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 바른미래당 출신이거든요.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지금 영입을 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이용호 의원하고 그다음에 금태수 전 민주당 의원 영입했거든요. 이게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지지층을 더 결집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선거 때면 되면 이른바 이걸 우리가 선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선거 때면 보이는 장면. 누군가를 영입하고 누군가 또 이 입당시키고 이런 것을 늘 일상 봐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필요가 하기는 해요. 지지층들을 결집. 근데 이게 대단한 효과가 있느냐? 이제는 대단한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근데 늘상 해왔던 것처럼 관례처럼 하긴 한데 안 할 수는 없겠죠. 이거라도 있어야 또 언론에서 주목하고 또 지지층들은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보수층은 더 결집하는데 인재 영입이 됐든 아니면은 전 국회의원을 다시 입당시키는 복당시키는 것이 됐든 그 효과는 이번 대선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입 인사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영입한 인사가 사고 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마이너스죠. 그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입한 인사가 이제 지금 사고 쳐갖고 문제가 된 게 최근에 노재승 씨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냥 이 공인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 이제 SNS에 이렇게 자유롭게 쓴 글들이 논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쓴 글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대응으로 지금 며칠을 허비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과거에 쓴 글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논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건 현재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럼 현재 대응을 해야죠. 현재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말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난 뭐 잘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 잘못한 거고요. 이런 게. 그래서 누구를 영입했고 어떤 사고가 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고에 뭘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양쪽 모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딱 한마디만 김민하 평론가를 영입해야 돼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시사야에서 계속 이렇게 떠드는 걸로 떠드는 게 편해요. 거기 가서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니, 시사의 소중한 자원을 왜 자꾸 정치권에 장예찬 평론가로 충분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오늘 캠프 가셨으니까. 뉴스 예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끝날 때 이렇게 끝나더라. 참. 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병상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난달 말부터 정부는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재택치료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가족 간 감염 등이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았던 분을 연결해서 실제로 상황이 어땠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신문을 지금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익명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점 청취자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코로나19에 언제 확진이 되신 건가요? 저는 11월 23일 날 확진이 됐습니다. 11월 23일요? 네. 그러면은 재택치료는 곧바로 그냥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재택치료 들어갈 때 선생님한테 의견을 혹시 방역당국에서 물어봤나요? 본래는 재택치료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디 생활치료소를 알아봐 준다고 그랬어요. 생활치료센터를 알아봐 줄 테니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가라고 그런 거죠. 가라고 했다? 네. 그래서 내가 며칠이나 걸리냐 그랬더니 한 2일 정도 걸린대요. 네네. 그래서 내가 여기 용인의 스프링 카운티 자이에 사는데 예. 우리 그 앞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하고 우리 연계돼 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또 주변에 들어보니까 뭐 어디 저기 저 논산으로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뭐 공주까지 내려간다고 그러길래 아유 난 그렇게 멀리 안 가고 예. 여기서 그냥 재택치료를 받겠다. 위급하면은 뭐 세브란스 병원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 재택 치료는 선생님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재택 치료를 할 당시에 어떤 증상이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뭐 그 PCR 검사를 받는다면서부터 예. 이 몸살 감기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한 10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고열, 두통, 콧물, 가래, 기침, 목 아픔, 그다음에 뭐 어지럼증, 또 식욕부진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제일 이제 좀 섬찟한 게 가래에서 피가 섞여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재택 치료가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병원을 못 가요. 재택 치료가 들어가면 병원을 갈 수가 없다. 네.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예. 벌써 그 당시만 해도 병실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 뭐 생활치료센터를 잡는데도 이틀이 걸리는데 예. 병실은 더 걸리죠. 그러면 뭐 열흘이 이제 격리 기간인데 예. 그 병실 찾다 격리 기간 다 하잖아요. 근데 이 고령층에 좀 연세가 좀 있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집에서 이거 치료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혹시 안 하셨어요? 글쎄 그래서 이제 제 아파트가 이제 노인 복지주택이라서 네네. 그 본래 그 분양할 적에 세브란스 병원하고 연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예.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인데 바로 우리 아파트 그냥 길 하나 건너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상 있으면 뭐 응급실로 다 실려가겠지 그랬죠. 근데 재택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연락이 와가지고 증상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고 체크하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3번 정도 체온하고 맥박하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재택 치료자한테 앱을 깔거든요. 예. 그 앱에다가 이제 올리고 이제 담당 병원의 간호사가 하루에 2번 전화를 해서 네.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수치들이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물어봐요. 혹시 뭐 어디 특별하게 아픈 데나 이런 게 없냐. 예. 그래서 이상이 있거나 약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의사를 바꿔주죠. 그 의사를 바꿔주게 될 것 같으면 의사한테 증상을 얘기를 하면 네. 의사가 이제 약 처방을 내려서 보건소에서 약을 집 앞에까지 갖다 놔요. 네. 이제 그럼 이제 그걸 픽업해서 먹는 거죠. 혹시 좀 심리적 안정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간호사하고 상담하고 또 의사가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를 바꿔주고 이렇게 상담에 응해주는 이런 방식은 어떤 심리적 안정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던가요? 그렇죠. 네. 근데 뭐 하여튼 위급한 상황은 다행히 발생하진 않은 거고요. 예, 위급한 상황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재택 치료는 며칠 동안 한 겁니까? 저는 사실 본래 이제 재택 치료는 열흘로 하는 건데. 네. 참 안 좋게도 재택 치료하면서 집사람이 보호자로다가 이제 같이 생활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방 따로 쓰고 화장실 따로 쓰고 식사도 이제 시차를 두고 하고 그랬는데도 네. 교봉 감염이 되다 보니까 제 감염되고 5일 후에 집사람도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집사람이 열흘 격리 끝나고 날 때 같이 저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저는 이제 보름 격리가 된 거죠, 보름. 거의 뭐 한 주 가까이 더 재택 치료를 그렇죠.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근데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할 경우에 가족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을까,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상당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 직접 겪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게 뭐 어떻든 상황이 뭐 생활치료소나 병원 가는 게 오래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예. 이게 본래 이제 양성 판정이 나기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양성 판정이
그 나기 전서부터 징조들이 있고 네. 그 징조들이 그 판정나고 보통 한 3, 4일 정도까지가 피크예요. 예. 그런데 뭐 2, 3일을 기다려라. 그럼 가장 그 심할 때 아무런 조치도 못 받고 그냥 집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사실 지 같은 아파트에 80세 고령인 분이 예. 그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예.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냥 기다렸더니 결국은 6일 차에 일산 국군병원에 갔어요. 예. 그리고 요즘 제 주변에 또 아시는 분이 양성 판정을 뭐 이틀인가 3일 전에 받았는데 네. 보건소에 연락도 안 되고 보건소에서는 기다려라 어디로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하는데 3일 차가 되도록 아무 연락도 없대요. 아, 그냥 집에서 계속 혼자 있는데. 그냥 집에서 혼자 뭐 약도 못 먹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이제 위험군에 속해가지고 예. 어디 병원에서 실어 갔는데 박관 양반은 그렇게 뭐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네.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그 생활치료소나 병원으로 다 보내주겠다고 그랬는데도 지금 뭐 워낙 생활치료소도 그렇고 병실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3일이 지나도 아무 대답도 없대요. 그리고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저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네. 보건소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에요. 전화가 안 돼, 전화가. 그 의료 시스템이 지금 뭐 어떻게 한계에 도달한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좀 더. 아예 한계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네. 이러다가 진짜 뭐 재택치료고 생활치료를 떠나서 네. 뭘 하라고 그러면 지침이 내리지도 않고 당신 확진이 오고 난 다음에 기다리다 죽는 사람도 나올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뭐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부인께서도 괜찮으시고요? 예, 집사람은 이제 뭐 아무래도 나보다 5일 늦게 됐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저보다는 이제 좀 덜 깨끗하죠. 네. 근데 이제 재택 치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은 정말 다행히 건강을 이제 회복하신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재택 치료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재택 치료나 치료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이나 좀 다른 분들한테 들려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재택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네. 이게 이제 폐렴으로다가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더군다나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뭐 폐를 바로 공격한다고 그런 소문도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재택 치료를 하면은 폐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엑스레이도 못 찍어요. 그러네요.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네,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담당병원에다 얘기를 해서 나 지금 폐렴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엑스레이 좀 찍어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보건소에다 얘기하죠. 그럼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다니까 병실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뭐 그 격리 기간 다 끝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재택 치료를 하는 데 있어의 문제점은 폐렴으로다가 이제 증상이 나타날 적에 엑스레이도 못 찍고 그 코로나 확진 기간, 치료 기간 끝나는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폐렴 치료를 또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다가 이제 생활치료소나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엑스레이를 한 2번 이상씩 찍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폐렴이 나타나면 바로 이제 또 그 항생제를 투여를 하는데 이제 폐렴 치료를 해주는데. 네, 알겠습니다. 재택치료자는 그럴 기회조차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아마 확인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선생님 말씀 듣고 정보가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택치료 경험자 권모 선생님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낮에도 엷은 안개나 연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평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2.6도 낮은 4도, 전국이 0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0.8도 높은 9도 예상되고 전국이 7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